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피곤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드는 것. 그들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갑니다. 당신의 에너지, 관심, 그리고 조용한 힘까지. 그리고 종종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지나치게 순종적일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적 착취는 고함을 지르거나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며 종종 선의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피곤함을 느낄 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마음속에 쌓이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지치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뭔가 부족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순간들에서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참아주고 끊임없이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무의식과 마주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감정 조종은 이러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희생자로 가장합니다. 반면에 당신은 강하고 이해심 많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극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붙잡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기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당신 안에서 커져갑니다. 조종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내면 세계와의 연결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뒷전으로 미루면 타인의 감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면의 나침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페르소나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면은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조화롭고 타인을 해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심이 많은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진정한 자아는 사라집니다. 자신의 감정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조종은 바로 이 가면을 먹고 자랍니다. 자신의 경계가 모호해진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위해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신의 욕구를 미룰수록 상대방의 요구는 늘어납니다. 이러한 요구는 항상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빛으로, 침묵으로, 혹은 암시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악순환은 더욱 깊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는 더 이상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힘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죄책감입니다. 감정 조종은 종종 죄책감을 통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자신도 좋은 감정을 느끼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행복해하거나 쉬거나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은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게 됩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있지만 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면 모든 것이 망가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억압된 모든 감정은 무의식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피로감, 무기력, 갑작스러운 분노, 내면의 공허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착취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착취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판단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 피곤한지, 언제 선을 넘었는지, 언제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작은 타협, 작은 침묵, 작은 거리두기를 통해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예전처럼 생기 넘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진단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왜 나는 항상 이런 역할을 맡게 될까? 라고 자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심은 외부로 향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과거, 트라우마, 그리고 취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 또한 외부로 전가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계 부족,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관계의 역학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려 합니다. 정서적 학대가 눈에 띄지 않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습관입니다. 페르소나는 융의 개념 중 가장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를 가식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사회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 우리가 발전시키는 적응 메커니즘입니다. 사회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측면은 축소합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일시적인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바로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함정이 시작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종종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해심 많고 이타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자질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는 사회적 수용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 학습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순응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욕구를 억누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따릅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내면화합니다. 내가 착하면 안전할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믿음은 개인이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고리를 약화시킵니다. 페르소나가 강해질수록 진정한 자아는 위축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 조작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경계가 모호한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물러서는 것은 죄책감을 유발하며 경청하는 것은 이기심으로 인식됩니다. 상대방은 이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감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처럼 주는 자와 받는 자, 운반자와 지지자라는 균형이 형성됩니다. 이 균형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착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가 그것을 의미 있는 역할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강하다고 믿습니다. 인내하고 지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페르소나의 팽창이라고 설명합니다. 페르소나가 팽창하면 개인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느껴야 할 감정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나는 항상 이랬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변의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학습된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어 기제와 마찬가지로 이 방어 기제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대가는 분노의 억압입니다. 분노는 표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면으로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로감, 무기력함, 탈진, 무의미함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그림자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억압된 자아가 이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외부의 인정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인정, 감사, 수용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이는 그 사람을 더욱 쉽게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을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열려 있고 항상 베푸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감정 조작은 이러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경계가 없으면 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없으면 관계는 양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당사자는 그것을 자신의 미덕으로 착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각이 시작되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자신의 가면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진정한 자아가 서서히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의 시작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선택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가면은 종종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선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베풉니다. 이러한 의무감은 내면의 위협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외로워질 거야. 물러서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경계를 설정하면 거부당할 거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은 무의식에 뿌리내린 오래된 두려움의 잔재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계속되는 한 개인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또 다른 측면은 보이지 않는 기대입니다. 남에게 베풀면서 그들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받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실망감 또한 억눌립니다. 불평하는 것은 자신의 본 모습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베풀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본 모습과 자아 사이의 갈등은 몸과 마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의욕 저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욕구 등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영혼이 보내는 경고이며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자신의 여러 측면들의 총합입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 표현하지 못한 경계, 드러내지 못한 욕구들이 이 영역에 축적됩니다. 억압된 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림자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한, 삶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적으로 착취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수동성과 분노 사이의 긴장 속에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해심 많고 조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계에 스며듭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지점에서 투사가 작용합니다. 투사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억압된 욕구와 요구를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당신에게서 빼앗고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당성을 느낍니다. 왜 항상 나일까? 라는 질문이 바로 여기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림자가 깃들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분노를 억누르고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림자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융은 이를 두 무의식 사이의 침묵의 합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쪽은 짊어지려 하고 다른 한쪽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균형이 관계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접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사소한 요구에도 큰 피로감을 느끼고 간단한 메시지조차 내면의 압박감을 유발합니다. 이는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이 내면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때문입니다. 억눌린 분노는 새로운 접촉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려 하지만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를 주저합니다. 자신의 페르소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그림자의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결국 분노는 다시 내면으로 향하고 그 에너지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투사는 상대방에게서 당신에게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그들에게 투영합니다. 그들의 약함 속에서 강해야 한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혼란 속에서 통제하려는 욕구를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식 차원에서 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유대가 끊어지지 않으면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름은 바뀌고 역할도 바뀌지만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피로감도 탈진도 그대로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면은 나는 항상 착해야 한다는 생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억눌렀던 모든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공격적인 것과 같지 않고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융은 개성화의 이 단계에서 개인이 내면의 권위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요구에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면의 멈춤이 있습니다. 이 멈춤에서 자각이 태동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투영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력한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구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요구를 내면에서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취는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만 계속됩니다. 이 단계에서 깨닫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왜 항상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왜 항상 내가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적 저항을 경험합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자신을 오로지 피해자로만 보는 안락함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이 악순환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쪽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융에 따르면 목표는 비난이 아니라 의식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면 마치 운명처럼 반복되는 경험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관계 속 감정적 강도가 줄어듭니다. 한때 큰 압박감을 주었던 요구들은 더 이상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짐은 타인의 몫입니다. 융은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합니다. 성숙이란 경직성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착취가 발붙일 수 없는 토대입니다. 감정적 조종이 지속되는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착각 중 하나는 통제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조금 더 설명하면 이해받을 거야, 조금 더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균형이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생각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책임감 있고 성숙하며 문제 해결에 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진정한 통제가 아니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에 가깝습니다. 융은 이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의식이 만들어내는 방어기제라고 설명합니다. 불확실성은 불안을 야기하고 불안은 마음으로 해답을 찾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통제력에 대한 착각은 자신의 한계를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강점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담은 조용히 한쪽으로 옮겨갑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힘든 순간마다 상대방을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 애쓰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사람은 관계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통제하려는 노력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대가는 탈진입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인 무거움이 더해집니다. 끊임없는 경계,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는 계산.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쉬더라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짊어지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정말 강하시네요. 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부담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강하다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과 혼동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가는 감정적 소진입니다.
예전처럼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관계에서 거리가 생기고 내면에서 조용한 거리감이 시작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정신적 에너지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너지를 끊임없이 외부로 발산하다 보면 내면을 채울 자원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인내심이 부족했다거나 이해심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지속되는 한 사람은 진실을 직시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상실의 가능성이 따릅니다. 관계가 변하고 역할이 모호해지며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것은 내면의 권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때 그 대가는 내면에서 치러집니다. 바로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변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인내 한계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노력이 구원이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해체를 위기가 아니라 의식의 기회로 봅니다. 통제력을 포기하면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 공허함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소진은 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더 이상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경고에 귀 기울이면 통제하려는 욕구 대신 자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각이란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어디로 물러설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에너지가 점차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두통, 수면 문제, 끊임없는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몸은 마음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전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몸을 통제하려 들고 몸은 그저 묵묵히 무언가를 운반하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 짐을 영원히 짊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몸은 멈추라고 외칩니다. 이 멈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경고 신호입니다. 통제라는 환상이 깨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해왔다고 생각했던 역동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융은 이 단계를 낡은 정체성의 해체라고 정의합니다. 자신이 단지 무언가를 나르고 모으고 관리하는 존재로만 스스로를 규정해온 사람은 이러한 역할이 사라질 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를 멈추는 방법은 큰 대립이나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종종 더 단순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묵은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면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모든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모든 감정적 부담을 떠맡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중심을 되찾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 설정은 오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계는 관계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융은 경계를 개인의 심리적 피부라고 정의합니다. 피부가 없으면 신체는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계가 없으면 영혼은 모든 접촉에 의해 침식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고함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계는
종종 단순한 자세를 통해 표현됩니다. 부적절할 때는 물러나고 원하지 않을 때는 거절하고 설명 없이도 멈출 수 있는 것. 이러한 단순함이 상대방이 익숙해진 역학관계를 깨뜨립니다. 착취는 복잡한 방어가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통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각은 비판단적인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은 상대방과 자신을 모두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언제 긴장감을 느끼는지, 어떤 요구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굴복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관찰 과정은 개인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모든 자극이 의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관찰을 통해 개인은 이것은 내 감정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강요한 감정인가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해지면 감정적 착취가 발동하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미시적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지속성입니다. 큰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변화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내면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융은 무의식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의식은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개인이 침묵을 지키고 경계를 설정하고 관찰할 때마다 무의식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바로 더 이상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의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기적이고 차갑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공허함은 새로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질 공간입니다. 침묵, 경계 설정, 그리고 관찰이 하나로 합쳐질 때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감정적 욕구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바로 이 선택에서 힘이 재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은 관계가 단순화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명확함 앞에서는 감정 조작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단순화를 개성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자기 파괴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시적 프로토콜의 목적은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유지될 때 변화는 조용하지만 영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미시적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 리듬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따라잡으려 애썼던 마음이 느려집니다. 이러한 속도 저하는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속도,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헌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불편함은 낡은 정체성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은 새로운 질서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일시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면의 긴장은 더욱 균형 잡힌 삶으로 이어집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관계 속 숨겨진 역동성이 드러납니다. 누가 단순히 수용자이고 누가 그 존재 안에서 균형을 찾는 사람인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융은 이러한 명확함을 자기 인식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희망이 아닌 현실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냉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공간을 내어줘야 할지, 그리고 누구의 짐을 짊어지지 않을지를 분별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개성화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자세입니다. 개인이 이 단계에 도달하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정성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외부 세계의 요구와 내면, 세계의 신호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과 선택 사이의 거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바로 개인이 내면의 권위를 확립하는 공간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개인이 자신의 중심을 찾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중심을 찾으면 삶은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방향 설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점에 도달한 사람은 모든 초대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요청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감정적 부름에 의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짊어져 온 짐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의 한계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관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화합니다. 단순화된 관계에서는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이 벗겨질수록 진정한 자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개성화의 가장 두드러진 징표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소음의 감소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지도 않고 모든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사라지면서 생겨납니다. 통제력이 사라지면 방향 감각이 생겨납니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더욱 명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느낌은 정신적인 결정이 아니라 신체적인 확신입니다. 선택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더 이상 관계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명확화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지킬 때 타인의 공간 또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성은 개성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사람은 구원자도 희생자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감정적 착취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착취는 불확실성과 죄책감 속에서 힘을 얻지만 명확함 속에서는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점에 도달하면 과거의 관계를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자신이 왜 그토록 많은 짐을 짊어지고 왜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견뎌냈는지 이해합니다. 당시 자신이 가진 의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자신에게 향하는 가혹함을 누그러뜨립니다. 누그러짐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자신에게 공정할수록 타인에게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개성화는 완성된 과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삶은 새로운 상황,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은 명확해졌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압니다. 현실은 개성화의 토대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겉모습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포기가 끝나면 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힘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은 한때 두려워했던 외로움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여유를 의미합니다. 이 여유는 생각으로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융은 이 단계에서 개인이 내면의 안내자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초대나 요청, 전화가 오면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이 멈춤은 선택할 권리가 여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일깨움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개성화가 깊어짐에 따라 일부 관계의 해체는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해체는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일어납니다. 공통점이 사라지면 접촉도 줄어듭니다. 개인은 이를 상실이 아니라 일종의 적응으로 받아들입니다. 관계의 역할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를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타인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의식 수준에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결국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은 더 단순해졌지만 더 견고해졌습니다. 감정은 더 유연해졌고 반응은 더 의식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 여정에서 가리켰던 정점입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이 변화는 요란하지도 않고 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함이야말로 당신이 이제 선택의 편에 서 있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